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 87학번이시고 연수원 26기십니다. 부동산 부분에 굉장히 전문가시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강의를 들려줄 것 같습니다. 강사님 최광석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예, 유익한 강의가 좀 돼야 될 텐데. 또 같은 일 하시는 그 전문가들 모셔놓고 이렇게 강의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리 협회 쪽에서 중간에 조금 이렇게 좀 쉬어달라라고 말씀을 좀 하셨고 해서 오늘 강의 혹시 관련된 질문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담스러워서 꼭 하신다면 그 강의 이제 중간에 한 텀 쉬면서 시작할 때 그때 조금 질문 받는 시간을 따로 좀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등기 공신력하고 경매 공신적 효력 이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쪽에 좀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의를 좀 의뢰받고 뭘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분쟁에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좀 찾아보게 되고 고민해보게 되고 하는 그런 주제였고, 또 저도 좀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일을 하면서 관련된 칼럼도 좀 쓴 게 있고 그런 계기로 이제 이런 주제를 한번 선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교재를 얼핏 보니까 제 뒤에 이제 강의해 주실 윤경 변호사님 앞부분에 초반부에 저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던데요. 윤 변호사님 워낙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때문에 아마 많이 겹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등기 공신력, 우리 이제 배울 때부터 등기 공신력은 많이 이제 들어보고 했던 문제인데, 실무상으로도 참 이게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어찌 보면 등기가 좀 이렇게 완벽할 것 같은데, 등기에 별로 이렇게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참 허술하더라고요. 잘못된 등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등기 과정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등기 공신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실제 이제 진실한 권리자 보호라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 절차가 꽤나 이렇게 정교하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등기의 어떤 공신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실무하면서는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등기하는 과정을 조금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등기 관련 서류들, 등기 원인 서류들이라고 하는데, 등기 원인 서류들을 만들고 등기 권리증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기 권리증을 등기부를 만들고 나서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 권리증을 교부를 하고 하는데, 그 다음 그 사람이 이제 A에서 만약에 B로 판다라고 하면은 B가 매수하고 등기 권리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B가 C로 팔 때는 이제 BC와 관련된 BC가 매매 계약한 그 등기 원인 서류를
바탕으로 이제 등기권리증을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C가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게 등기소에 이제 A에서 B로 넘어갔던 그 등기 원인 서류들은 또 싸그리 없애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등기소에 남아있는 것은 현재 소유자인 C 앞으로의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그 등기 원인 서류들 그런 정도의 서류들만 남아있고 그나마 또 보존기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 되면 또 폐기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등기부에 표기된 내용 등기부에 표기된 그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뭔가 이렇게 대조해 볼 만한 그런 서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그 등기 절차는 잘은 모르지만 미국 등기 서류들은 A에서 B로 넘어갔을 때 등기 원인 서류들과 그다음 B에서 C로 넘어갔을 때 등기 원인 서류들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다 등기소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저희들과 같은 그 이제 전문 직업인들이 그 다시 D라는 사람 입장에서 그 A라는 사람과 접촉을 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C가 가지고 있는 그 등기권리증에 의존하지 않고 등기소에 남아있는 A에서 B, B에서 C 이런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봄으로써 과연 현재 권리자라고 하는 C가 정말 실제 권리자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C 앞으로의 등기부만 가지고 공신력을 인정하기는, 그러니까 C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냥 C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공신력은 없다.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없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지금 등기의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그런 현실에서 거래를 담당하는, 거래에 관여하게 되는 저희들과 같은 사람, 물론 이제 각자 업무에서 등기를 취급을 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거의 등기가 거의 이렇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등기에 대한 분석, 또 권리자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예전부터 소송을, 저는 부동산 전문이기 때문에 소송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또 자문보다는 소송의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느끼는 것은 이게 자문의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문이라 하면 부동산 거래에 좀 입회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살려고 하는데 권리 분석을 좀 해주세요. 경매뿐 아니라 일반 매매에서도 그런 그 어떤 경향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우리 변호사들이 그동안 못 해왔기 때문에, 전문 직업인으로서 못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그 시장의 영역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업무를 담당을 할 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권리 분석을 할 때 그냥 등기부에 나와 있는 C라고 하는 사람의 그 소유권을 그대로 믿고 B로 하여금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좀 있거든요. 분명히 등기에 공신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공신력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전문가로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없이 그냥 C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그냥 거래하면 돼 라고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거래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를 넘어서 그 거래에 자문을 해줬던 사람의 어떤 책임 문제, 이 부분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등기 공신력이 실무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사고가 터지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송무에만 그냥 이렇게 송무에만 역할이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관심을 좀 줄이셔도 관심을 줄여도 괜찮을 수 있어요. 자문을 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사건 터진 것을 소송을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깊은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는데 이게 등기공신력이 없으니까 사고가 터졌구만.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은 편하죠. 그런데 그 소송의 영역은 자문의 영역보다는 훨씬 적어요. 일이 만들어지는 거기에 관여를 하셔야만 일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위험하죠, 대신에. 근데 그런 역할들을 뭐 이제 공인중개사 이런 직역들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역할도 능력도 좀 안 되고 실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가 뭐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뭐 역량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영역들을 좀 어느 정도는 흡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변호사 직역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하다 보면은 이 등기공신력 문제를 꼭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실무상으로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사례들 한번 일단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남양주 니코틴 그 살인 사건이라고 언론에 좀 많이 회자된 사건이죠. 18년 7월에 형사재판 2심에서 그 공범 두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은 아시는 것처럼 그 여자가 부인이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그 니코틴 원액으로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 몇 달 후에 민사재판도 선고가 됐는데요. 요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놀래더라고요. 이게 저기 민사재판이 뭐였냐면 그 살해된 그 남편의 조카가 이 부인이 그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그 취득한 이전 등기 이것이 무효고, 그 다음에 부인으로부터 샀던 부인이 바로 매매를 했는데 부인이 샀던 그 사람의 매매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를 돌려달라, 자기한테 넘겨달라 라고 하는 그런 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 원고 승인이 났죠. 피고 패소 돌려줘라,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공신력은 없다, 그래서 돌려줘라, 이런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많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등기가 의원이 있는데도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샀는데 그걸 뺏겨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사례를 해봤는데, 요게 이제 의정부지방법원 2018년 판결이었습니다. 사실 인정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송모 씨란 사람이 이제 가해자, 남편을 살해한 사람인데, 2016년 2월에 남편 오모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송모와 오모가 혼인한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그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당초에는 제가 이게 언론 보도만 볼 때는 이게 상속 결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신고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을 살해했기 때문에 상속 결격. 그래서 상속 등기가 원인무효. 그 다음에 그로부터 매수한 사람도 원인무효.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이 난 줄 알았더니, 이게 재판 결과는 혼인신고 자체가 지금 무효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 자체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16년 2월에 그렇게 혼인신고서를 위조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2달 뒤에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한 달 뒤쯤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 여자가 송모 씨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피고한테 팔았는데 또 한 달 뒤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전 등기가 넘어간 사건인데, 법원은 이게 상속 회복 청구로서 그 이전 등기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등기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법리적으로는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판단이고, 또 제가 처음에 이제 언론 보도만 가지고 생각했던 그 상속 결격이라는 점에서도 그 보호받지 못하는, 원인무효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법원 69년도 판결에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이 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이런 거래를 이제 변호사가 담당하게 됐다. 매수인으로서 변호사가 담당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느냐. 일단 부인 앞으로, 송모 씨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의, 그 등기는 당연히 유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이제 그 스토리를 안다 그러면 좀 의심할 부분이 있잖아요. 남편이 어쨌든, 사망을 했고, 사망한 직후에 부인이 이전 등기를 받았는데 재빨리 한 달 뒤에 이전 등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이런 경우니까 이게 조금 뭔가 좀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전문가로서는 이제 그런 약간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고객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근데 그거를 이제 무심코 그냥 뭐 등기부만 보고 권리 분석하고 그냥 땡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조금 때로는 미흡하다라고 하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과실 이런 부분 판단도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개명 절차를 이용한 그 천안의 대출 사기 사건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천안에 그 150억 상당의 토지가 있었는데요. 요거를 홍길동이라는 사람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범들이 요 땅을 이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게 좀 통상적인 경우하고 좀 달라서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그 사기범 중에 한 사람이 그 나이가 지금 소유자가 76세 정도 되는데 그 홍길동으로 나이 비슷한 사람 노인이 이제 홍길동으로 개명을 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사기를 쳤는데 요 땅이 이제 딱 그 사기 대상이 된 게 요 토지가 이제 저당권 같은 권리 설정이 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받기가 원래 이제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기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당권도 없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뭐 조사해 볼 만한 게 없잖아요. 거액 대출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대출하는 쪽에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러면 그 등기부에 나와 있는 뭐 저당권자, 뭐 가압류권자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 볼 수도 있는데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밖에 없으니까 그런 조사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옛날 등기부에는 또 주민번호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땅이고 이 겸사겸사 이제 여러 가지 딱 그 먹잇감이 되기가 좋은 범행 대상이 되기가 좋은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제 범행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런 개명 그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뭐 요 사건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등기소 직원도 조금 이렇게 관여돼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후문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홍길동 행세를 하면서 그 대출을 받았는데 홍길동으로 바로 이제 뭐 이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가 새마을금고인데 새마을금고에서 바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작업을 하나 더 했습니다. 결국은 홍길동에서 자기들이 만든 회사 A라는 회사로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 회사가 대출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금고로서는 그냥 현재 소유자가 A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A 앞으로 대출을 하고 별도로 이게 홍길동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안 한 거죠. 아마 뭐 금융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거래가 없는 이런 부동산이 갑자기 홍길동이 나타나서 나 대출 좀 받을래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홍길동이가 A 회사로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A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자, 물론 뭐 이런 게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고 하겠지만 이제 민사적인 처리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그 문서가 위조된 거기 때문에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의 저당권 요것도 무효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새마을금고로서는 등기부 믿고 A라는 법인의 등기부를 믿고 계약을 했지만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에는 전혀 의문이 없습니다. 만약에 재판을 한다면 결국 저당이나 이전 등기는 말소가 되겠죠. 그래서 홍길동은 보호를 받을 겁니다. 자, 그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래에 관여를 한다 라고 할 때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게 사고가 많이 터진다는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 대비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거래가 없고 소유자가 연락이 잘 안 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모르고 주민번호도 안 적혀 있고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이런 등등의 징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기 그 공신력과 관련된 판례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그 81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이 등기 공신력과 관련된 그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 절차가 오락허술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한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이게 어떨 때 등기공신력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81년도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용지를 달리해서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뒤에 격려된 중복 등기는 그것이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기 때문에 뒤에 된 등기에 터잡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람이 먼저 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뒤에 된 등기는 무효니까 거기에 이전 등기 받은 사람도 역시 무효가 되니까 뭐 소유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보존 등기 말소는 아마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해서 할 텐데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서 적법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 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에도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이러한 등기에 기초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서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조금 사건을 좀 찾아보니까 사건 명칭이 이제 건물 명도 사건인데요. 이게 건물을 낙찰받은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사람이 거기 이제 점유자를 상대로 나가줘라고 하는 건물 명도 소송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례를 좀 쳐다보니까 요 107호라는 것을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107호를 낙찰받아서 소송을 했는데 그 사실관계가 107호하고 108호 요것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107호하고 108호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서 107호, 108호 이렇게 등기부 만든 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7호의 보존 등기가 무효고 또 그 보존 등기에 대해서 낙찰을 받은 사람도 역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 명도 소송도 불가하고 이런 논리로 해서 기각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씩 보셔서 이게 참 어렵죠. 이게 뭐랄까요, 이게 이 사건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판례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구분 건물의 어떤 그 객체가 될 수 없어서 무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간혹 있더라고요.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과 관련해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서 무효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조금 어렵죠. 저희 같이 이제 법률 책상에서 법률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특히 이제 이렇게 이게 보통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칸막이라든지 구분 경계선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이 사례 지금 피고도 건물명도 사건의 피고도 107호 108호를 함께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07호가 이제 낙찰이 되고 명도소송을 당하자 그 부조성의 영상 독립성이 없어서 107호 보존 등기가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 피고가 승소한 그런 사건이죠. 그 다음에 1992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요거는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옛날 지금 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요. 그 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법 6조 1항에 우리가 협의 매수하고 이제 그 협의 매수가 안 되면은 수용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 매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해가지고 공시송달 하면은 사람을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연락이 잘 안 될 때 이런 것들 공시송달을 해가지고 그냥 협의 매수가 성립된 걸로 의제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쉽게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좀 쉽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95년도 헌법재판소 위헌 판단을 받아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이제 관련된 건데 한번 그 맥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갑이 이제 사업 시행자입니다. 갑이 도시계획 사업자로서 토지를 협의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그 소유자 을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해서 협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토지 소재지에 을이 그 관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던 바 관할 동장은 그 관할에 을의 주소 또는 거소가 없지만 연고자 한 사람이 있음을 회신했고 한편 그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을이 1992년에 이를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었다. 이런 경우에 을은 갑이 위 주소 확인을 의뢰한 1985년 말경에는 이미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갑으로서는 마땅히 위 동장의 회신에 연고자로 기재된 자의 주소나 거소를 추적해서 본 다음에 추적해 본 다음에 주소 불명으로 밝혀진 다음에서야 그 공특법상의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으니 그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갑 상대로 넘어간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죠. 아마 을의 상속인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됩니다. 그 다음에 1996년 대법원 사례입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 이중매매 경우인데요.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이중매매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3자는 설사 그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죠?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중매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이거 역시 절대적 무효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한은 다 절대적 무효잖아요. 원칙이. 예를 들어서 통정의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취소 착오 사기 그죠? 이런 의사표시들은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은데 이런 것처럼 반사회적 법률이 이중매매도 물론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죠. 그런 걸로 무효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보호를 못 받는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처음에 부동산 샀던 제1매수인이라고 그러죠.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 등을 상대로 뭐 이전 등기, 뭐 저당권 말소, 그러니까 제1매수인이 소송을 할 때는 매도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매도자를 대위해서 그 제2매수인,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 이런 사람들을 대위해서 말소하라, 이전 등기 말소하라, 저당권 말소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땅인데 일정 면적 이상의 매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증여라고 했어요, 서로. 야, 그냥 나도 팔아야 되니까 우리 둘이 증여라고 하자 그냥. 그래서 증여라고 신고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피했습니다. 피해서 이전 등기까지 이제 마쳤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그 매도인, 그 증여로 해서 등기를 넘기는 데 협조했던 그 매도인이 태도를 바꿔서 거래 무효 아니냐, 이거 원인 무효야, 그래서 이전 등기 말소해줘, 이런 소송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결국은 이전 등기는 말소돼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겠어요? 매수인들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에 속하는 임야를 매수하였음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바 없이 임야에 관해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했다면 적어도 매수인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장탈하기 위해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한 때로부터는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에 터잡은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서 무효다. 본의상 맞죠?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했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냐 하는 판단에 있어서 그런 권리 신의성실 위반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이를 배척해버리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이제 형해화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배척한다면 투기거래 계약의 효력 발생을 금지하려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취득 목적대로 관할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하였을 경우 그 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 기준에 적합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런 절차를 회피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요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런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외라는 것은 그때도 이미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 증여로 그 장탈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지 않고 바로 뭐 매매에 의해서 허가를 신청했다면 됐었을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이것은 그냥 무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법의 취지상. 그 다음에 96년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것도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런 건데요. 이 사건에서 이제 뭐 갑을병정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요약을 한다면 정이 이제 원고인데요. 원고인 정이 토지 소유자 갑을 대위해서 갑 소유 부동산을 이전받은 피고 등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요걸 한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가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전전 매매되고 그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로 하는 중간생략 등기 이 합의가 있는 경우, 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이러한 중간생략 등기 합의란 것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직접 그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없다.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전 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 허가 없이 격려된 등기로서 무효다. 그죠? 법리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그런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에서 넘어갔다면 그 매매 계약은 모두 무효. 그 다음에 그 매수인이 각 매도인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제자 협력의무 이행 청구권 이것도 없다. 따라서 정의 이들을 순차로 대위해서 협력 의무를 이행하라라고 이렇게 대위 행사하는 그런 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 93년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이 있는데요.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그 낙찰 대금을 배당받은 사람 상대로 내 돈 돌려줘. 너 배당받은 것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게 구 건물이 멸실된 다음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됐는데 등기부는 그대로 쓴 거,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두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멸실된 그 구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비해서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신건물을 낙찰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경매는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됩니다. 근데 법리상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경매가 무효이면은 배당받은 사람 상대로 해서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만약에 또 경매가 무효가 아니라면 민법 578조에 왜 그 하자담보 책임 있잖아요. 하자담보 책임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고 하는 그런 법리적인 논쟁이 좀 섞여 있는 건데, 그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요거는 어쨌든 요 경매 자체가 지금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신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배당받은 사람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인데, 이 578조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578조는 매매 일종인 그 경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 매매 경우에 준해서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시켜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 책임은 매매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 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지만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잃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인 이런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보시다시피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예요. 그래서 578조 적용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578조 간단하게 좀 보시면 1항 경매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76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기존 건물이 멸실된 뒤에 그곳에 새로이 건축된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새로이 건축된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더라도 이는 신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비록 당사자가 멸실 건물의 등기로서 신축된 건물의 등기에 가름할 의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 그래서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에 신축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등기에 의해서 진행된 경매에서 신축된 건물을 경락받았다라고 한들 이로써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다. 뭐 그런 사례죠. 이것도 아마 이제 제목이 가옥 명도 이런 걸로 달려 있는 걸로 봐서는 그걸 또 취득한 사람이 뭐 거기 있는 사람 이제 내보내려고 하다가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여기 제척 가등기가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부동산에 그 가등기가 있었는데 이게 제척 기간이 도과를 했는데 그 가등기에 의해서 이제 본등기가 경료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매수하고, 그 다음에 매수한 사람이 다시 저당 설정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척 기간이 도과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기 때문에 다 모조리 다 무효다, 이런 판단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소송 자체는 원래 소유자, 그러니까 A 소유의 부동산을 B가 가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한 다음에 C 앞으로 넘기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이제 A가 다 말소돼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 요지는 부실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해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의 터잡은 근저당 설정 등기의 효력 무효, 그리고 그 근저당권에 기해서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경락인이 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지 없다, 그렇게 판단했죠. 네, 이렇게 이제 그 다양한 원인무효 사유를, 원인무효가 되는 다양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송무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조금 이제 우리 관심이 좀 멀어지더라도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를 초반부터 번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이게 그만큼 이제 부동산 어떤 시장 규모가 커졌어요, 많이. 옛날에 만약에 뭐 10억 하던 부동산이 지금은 50억 하고,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당사자들이 매우 불안해하죠, 사실. 이게 뭐 부동산 하나 취득하는 것이 그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굉장히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비하면 제가 이제 저도 변호사 20여 년 차 되는데 예전에 비하면 이게 거래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조금 니즈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래를 그 담당을 하다 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워요. 이게 워낙 제도가 지금 허술한 상황에서 당사자는 변호사가 관여하고 컨펌을 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완전한 듯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 납득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현 제도 하에서 나마 이제 좀 이렇게 그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부동산 거래가. 많이 놀라세요. 일단 등기 공신력이 없다는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그 이제 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또 자주 생기는 문제가 우리 그 전세 사기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주인이 아닌데도 마치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집을 뭐 전세를 놓는다거나 아니 매매한다거나 해서 도망가는, 그 돈 받아서 도망가는 그런 거는 이제 뭐 전세 사기, 뭐 매매 사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기꾼이 왜 집주인 행세를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한데 계속 속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아파트라 생각해 보시죠. 아파트에 월세를 들어갑니다. 사기꾼이 월세 들어가서 보증금 조금 내고 거기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약을 통해서 알게 된 집주인의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신분증 카피하고 하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신분증 위조를 하거든요. 신분증 위조해서 자기 사진을 딱 갖다 붙여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집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전세를 내놓죠. 매매는 우리가 실무상으로 보면은 매매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전세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무관심할 정도로 관심들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면에는 전세는 그냥 돈 잠깐 맡겨놓고 나중에 돈 돌려받는다. 등기부에 뭐 내보다 앞서는 뭐 선순위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주민등록하고 확정일 잡은 것. 이게 이제 전세 사는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지금 상대방 거래하러 나온 사람이 가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거예요. 추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거래를 관여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지인들 뭐 동생 회계사 하는 동생도 뭐 이렇게 자문을 해줬고, 근데 뭐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구조가 뭐 어떻고 저쩌고 해서 그 주인이 가짜일지도 모른다. 그다음 후배 변호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한참 해야 돼요. 한참.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짜인지 아닌지 신분증만 믿지 말고 용어 조모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하게 됩니다. 한참. 그런데 딱 뭐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구조는 그런 거거든요. 집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좀 뭐 어떤 그런 보통 월세입니다. 월세 계약을 하고 살면서 거주하면서 그 다음에 신분증 위조하는 그런 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그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 사람이 과연 그 패턴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면 좀 이렇게 아닌 사람이냐 이런 거를 이제 유추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칼럼에도 이제 그런 걸 썼습니다만, 후배 변호사가 이제 그거를 자기가 불쑥 계약을 하고 왔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그래서 그 후배 변호사도 그냥 신분증
그 믿으면 되는 걸로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주인은 가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 집에 이제 전세 물건을 보러 갔었는데 애가 셋이더래요. 집에 애가 셋이고 뭐 인형도 많고 그 다음에 학습지도 막 있고 이런 걸 보면은 그 집주인은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사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서류상으로 확인하면 보통 뭐 관리비 영수증 갖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고 뭐 재산세 납부한 영수증 있는지 보고 이런 정도의 이제 서류상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되고 또 뭐 등기권리증 소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전세 계약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혹시 위조한 가짜가 아니냐, 신분증을 위조한 가짜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여러 가지 지금 그 고려 요소가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도 다 사실은 뭐 등기의 공신력 문제죠. 아무리 뭐 등기 믿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으로부터 매매했다고 한들 안 되고. 근데 이제 사례를 보면은 가짜 사기꾼으로부터 당한 사례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전세가 많습니다. 거의. 이게 매매 왜 그런가 봤더니 매매는 보통 이제 우리 거래구조상 계약할 때는 돈을 조금만 내고 잔금 치를 때 대부분 다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잔금 치를 때는 법무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법무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서류를 등기권리증이나 이런 것들 서류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사기꾼들이. 그 사람들은 어쨌든 등기권리증을 위조해내기도 하는데 이 등기권리증에서 좀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의 어떤 그 패턴, 유형, 과거의 어떤 그 양식 이런 것들이 달리 중국에서 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법무사들한테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전문가의 우리 역할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등기가 필요 없는, 그런 등기권리증이 필요 없는 관행상 좀 간단한 사람들의 주의가 허술한 이런 그 전세를 거의 대부분 노리고 들어옵니다. 펀펀이 당해요, 펀펀이. 예, 잠깐 쉬었다 하죠.